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여 무난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살다가 부모님은 모두 계시고 형제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위로서 형제들과는 나이 차이가 있고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두가 잘 챙겨주셨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형제들은 이미 결혼을 했지만 저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좋은 사람을 아는데 소개해주겠다며 만나볼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 없이 만나봤는데 외모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저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결혼 상대로 꼭 딱 맞지 않을까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형제들한테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해 줬는데 다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보고는 그만하면 사람이 무난한 게 괜찮은 왔다며 아이들이 다들 사람 좋다고 하니 둘이 잘 살아봐라 결혼 준비하다 힘든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알았지라며 마음에 드셨어요. 남편을 소개해 줄 때도 긴장했는데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는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게다가 남편이 시댁에서는 개운한 상황이어서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오니까 조마조마하기 시작했어요. 루는 언니가 제부는 집안에서 첫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갖춰 입고 가야 돼요. 처음이요. 인사를 나누러 가는 자리에서는 잘 보여야 해요. 우리는 내 입을 옷이랑 들고 다닐 가방 하나 샀거든. 이 정도로는 같이 입고 가야 예의를 차리는 거니까 부담을 가져선 안 돼. 둘이 잘 사는 거면 물론 갚는 거니까 돈 주네 어쩌네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명품 가방이랑 옷을 선물해 줬어요.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신경을 써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언니가 말한 대로 시댁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느 정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말대로 적당히 갖추고 가니 다들 저희를 잘 대해주시는 눈빛이 온화하고 초롱초롱해 보였어요. 사람은 일단 깔끔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들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편하게 인사드렸고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결혼 후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빨리 생겨버렸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갑지도 않았고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잘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애가 생기면 둘이 벌어도 빠듯할 것 같아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남편도 집안일을 같이 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일 그만두기 싫으면 계속해도 된다며 격려해 주었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라며 저를 그저 챙겨주셨어요. 전업주부를 하든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필요했고 결국 일을 관두게 됐어요. 그래도 남편은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승진하면서 새 식구 먹고 살기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애기도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업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꼭 사업을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닐 텐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릴 땐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사업을 해야지. 아니면 언제 하겠어. 그리고 이제 시간도 길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래야지. 내가 월급쟁이로 언제까지 버티겠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 사업은 완전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만두기에는 어려웠어. 그냥 어영부영 끌고 가는 시기였어. 남편이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서 밀고 나갔어. 하지만 사업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 시간이 갈수록 생활비가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돈을 주지도 않을 때가 많아졌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친정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
솔직히 친정이라고 해서 잘 살진 않았어. 부모님은 연금만 받으시고 형제들은 잘 살아. 그건 아니에요. 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무난하게 살고 있었고요. 근데 제 형편이 제일 안 좋아서 형제들이 도와주어 돈을 빌려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어서 가족과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제 책임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자휴, 내가 들어오고서 아버지 형편이 안 좋아졌다. 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 아이도 좀 컸다. 너도 일해야지. 집에서 계속 놀 때만 하는 작정이야. 내가 내 조를 잘해야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아버지 뒤를 보라고 좀 해라. 너 없었으면 아버지는 저렇게 안 됐다, 라며 그랬어요.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학기가 망쳤다며 모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명품 가방과 옷 한 벌을 사준 것을 보고 그런지 돈으로 더 닥달해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자꾸 너희 친정 형편도 괜찮고 다른 형제들은 잘 사는데 너무 받아오는 거 없어. 아버님의 사업을 좀 더 풀리게 하기 위해 자금을 받아와라고 말했어요. 내가 들어온 이후 아버님 앞날이 막히니까 그 정도는 해야겠지? 사업 자금이 풀리면 아버님도 나아질 거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더라고요. 시누이는 가구가 많아 명품이 많죠. 안 쓰는 건데 있으면 나 좀 가져가줘. 어차피 집에 공간이 둘이면 나에게 주는 게 낫겠지. 요즘은 조카를 키우느라 꾸미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다닐 시간도 없잖아요. 그거 시간 지나면 유행 끝나서 못 들을 텐데 그냥 놔줘요. 신우는 아예 하나뿐인 명품을 달라고 졸라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이런 꼴이니 친정 형제들한테 생활비 받는다고 죽어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어요. 만약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것저것 명목으로 어떻게든 돈 받아오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 생활비 제대로 못 붙여줘서 미안해 막상 사업해보니까 잘 안 되긴 하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잘해줄게. 지금은 좀 부진해도 조금만 기다려줘. 진짜 호강시켜줄게라며 저를 다 돌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무엇을 하든 다 간섭하고 특히 돈을 쓸 때 실제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거가 비싼데 왜 구매하냐? 밖에서 수고해서 돈을 벌고 빚을 갚는데 너는 안에서만 노는 거면서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다니 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경제관념이 왜 이렇게 없냐고 아껴 써야지. 남편이 계속 나에게 잔소리를 해서 나도 피곤했고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졌어요. 대구에서 봤자 큰 싸움만 일어나서 나도 말이 안 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재택으로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집내가 많아서 자주 부르시면서 제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택 업무를 시작했어요. 벌긴 했어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옷 사이즈에 맞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형제들에게 덕도 보면서 제가 몰래 돈을 벌었더니 그럭저럭 돌아가긴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친정언니가 전화를 해와서 최근에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힘도 없고 피곤하다고 하신다는데 우리가 돈을 보내서 약을 사주었거든요. 하지만 보내는 것은 내 이름으로 나중에 엄마가 연락 올 때는 그렇게 말해야 해요. 엄마는 내 걱정 안 하시라고 하셔서 보약 사주는 김에 내 것도 같이 샀으니까 매일 아침 한 알씩 챙겨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함께 먹으면서 하나씩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전화하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친정엄마는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보고 사위가 보약을 준 거라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김서방, 보약 지어줘서 너무 고맙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줄 몰랐어. 그래도 요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고민이었는데 내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질 것 같네. 잘 마시겠네.
다음에는 내가 너를 많이 챙겨줄 거라며 고맙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돈을 썼다고 생각하고 집에 오자마자 분노하더라고요. 화를 내더라도 가뜩이나 쪼그라들어 있는데 보약은 무엇이야? 보약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영양제 한번 사줘 봤어. 아까 장모님 전화 받으니까 진짜 기가 차더라. 내 돈 갖고 친정이 보약 지어줬어. 안 그래도 살기 버거운데 내 돈으로 뭐 하는 거야? 돈 그렇게 붉게 하는데 생활비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니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해버렸죠. 무슨 소리야? 언니, 오빠들이 돈 모아서 엄마한테 보약 지어 드린 건데 당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 그렇게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약 짓는 형편이나 돼 애기 오기도 빠듯한데 왜 오자마자 부터 생활비를 어찌하겠다는 말도 없이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남편은 오히려 이에 더 화를 냈습니다. 너 나 몰래 친정에 돈을 묻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좀 잘해주는 게 어떨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옷 한 벌도 맞춰드리지 못하고 영양제 하나도 챙겨드리지 않는다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입만 살았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무시당하다는지 모르겠어요. 언니에게 영수증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영수증을 왜 원하느냐며 돈을 갖고 그러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에게 알려도 소용없다는 듯하길래 제 마음이 미안해지더라고요. 다음에는 내가 돈을 모아서 엄마에게 약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제대로 해준 적이 있나? 가격을 알고 싶어서 영수증을 보니 보약가만 300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영수증을 받자마자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남편은 할 말을 잃어버렸는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볍게 다가가며 돈이 썩고 나는 게 아니고 보약에 300만 원이 들었어. 나 참, 그 돈이면 차라리 고기를 실컷 사 먹겠다. 돈을 이상하게 쓰는 걸 보니 돈이 많아 노나보다 라며 비었어요. 그 말에도 짜증이 났지만 더 싸울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괴롭혔고 저도 참기 힘들었어요. 어려워지고 특히나 친정 아버지께서 아프게 되셨을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신을 애안하며 어디에 있는지 집안일은 누가 하고 있나? 난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넌 친정만 챙기냐? 남편은 한마디도 없지? 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이만 아니었으면 너와 계속 살았을 텐데. 라면 다시 핀잔만 주고 나쁜 말만 했어요. 장인 노은이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시고 당분간은 제사를 지내러 안 올 때도 된다는데 그냥 사돈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우리 집은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잘해달라고 하셨어요. 다시 나아진다면 다행이지만 연세가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잘못 도와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잘 챙겨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사람은 참 입체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고 챙겨주니까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신기하기도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생 친정에서 하나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한 번 제대로 연락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아픈 후로 사부인 병관을 돌보느라 힘들 것 같은데 너 영양제 하나 사줘라며 영양제를 갖다 주기도 했고 바깥 사돈 식당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한테 해드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대장암에 대해서는 식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음식 만들기가 어려워도 직접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신경 써주는 게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돈을 얼마 지불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해를 서쪽에서 뜨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는 덕분에 남편이 암에도 버텨낼 수 있었고 친정아버지를 돌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물론 병원비는 형제들이 모아서 냈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리는 수준이었어요. 영양가 높은 것을 챙기기 위해서 식이관리를 잘 해야 해서 상점에서 장볼 때마다 좀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잘 챙겨드리고 싶어요. 드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잘 못해드려도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도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눈치였고, 뭐하러 자꾸 돈을 쓰면서 음식을 해 병원 밥이 잘 나오잖아. 형님이나 다른 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지? 당신까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우리 형편이 빠듯한데 그러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라며 뭐든 콧대 높은 꼴이 싫어했어요. 솔직히 남편은 깊다는 개로 병문안 한 번도 안 가고 돈을 안 푼 건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장이 너에게 쓸 돈 있으면 우리 먹을 것이나 하나 사던가 아니면 빚을 좀 갚던가 하지? 나가 빚을 갚으면서 가족 건사하다고 고생하는데 반. 찾아보니 이게 뭔가요? 집은 내버려 두고 병원만 왔다 갔다 했어요. 남편은 계속 말리지만 무시하고 순간 친정아버지가 걱정되어서요. 계속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친정, 어머니, 형제들 중 아무도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돌봐주었지만 결국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밤새 돌아가셔서 저희 형제들은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급하게 장례를 준비해야 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힘들었어요. 부고 문자를 보내니 친척들이 조문해 왔고 제 인맥이 적어서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왔는데 친척, 형제, 지인들이 대거 찾아와 주셨죠. 예상보다 많은 조문객이 있어서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정도였지만 200명을 넘는 부고 명단 중에서 남편의 손님들은 제일 뒷장에 있는 한 분이 전부였어요. 그게 아직 전부 채우지 못할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즉시 와주셨고 얼굴을 비추며 친정엄마와 한참을 얘기하다 가셨어요. 하지만 남편도 잠시 왔다가 휙 가셨고 신우는 결코 오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도 남편의 행동에 너무 서운해하셨어요. 김서방은 잠시 오다 가거나 김서방 쪽 손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바깥으로 돌아가신 우리 식구들은 전부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부조도 충분히 해드렸는데 정말로 너무 속상해했어요. 친정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의 장례식 때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최소한 끊었으나 어른들만이 다 모두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족들만이 그렇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언동이. 아니, 정말로 너무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다 챙겨드렸는데 얼굴이라도 비추어졌으면 적어도 좋았을 텐데 신인 우이는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니까? 김서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랬어요. 나는 그냥 그렇다고 말했어.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하지만 너무 그러다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들 나에게 닥쳐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정말 바빴고 3일장을 마치면서 집안일에 쏟아졌고 틈틈이 유품이나 유산 처리를 하다가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신없는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한 점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룬 다음에 아버님 요품을 다 정리하고 있어야 할 거 대충 넘기던 중에 집에 오니 갑자기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 노르든 여전히 안 하네. 큰일 치르고 왔으면 시댁부터 가서 인사하고 보고해야지. 내가 가자고 해야만 가냐? 내가 가자는 말 안 했으면 계속 가만히 있었겠네. 그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3일 내내 밤새고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울다가 일하다가 정신없이 지내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그게 할 소리인가요? 저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당신 그게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에게 하는 소리야. 잘 다녀왔니? 잘 맞았니 하는 것이 먼저였어. 아니라면 당신은 코끝조차 비치지 않는데 장인은 어떻게 장식인데 마지막 가시까지는 돼도 안 해줄 거야. 내가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알아야 해. 하지만 남편은 바빠. 나도 필요 없는데 당신이나 초가 식구들이 스스로 잘하면 돼. 그런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려다가
너부터 사위 노릇 좀 하고 가장으로서 돈이라도 제대로 써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싸울 힘이 없었고 자녀가 들을까봐 시끄럽게 하기 전에 시댁에 따라가기로 했어. 얼굴 딱 보고 집에 가자고 하는 말을 하며 얼토당토 앉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푹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자마자 남편이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례를 치르고 목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어른들을 챙겨드려야지. 혼자 다 먹으려는 거야? 당신 왜 부금 내역을 안 보여줘?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엄마 생신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챙겨드려야 하는지 알아야겠어요. 생신이니까 넉넉하게 챙겨들어야 되는 거 알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 진심 남편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뒷꼬리를 당기고 이성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친구며 지인 아무도 없고 아가씨들도 없잖아. 근데 내가 왜 부금 내역을 보여주고 그걸 어머님 들어야 돼? 내 지인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금은 전부 친정 어머님께 드릴 것으로 약속했어요. 시어머니가 희고 나발이고 안 줍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시댁이 조용해졌고 경밖에서 너무 행동이 지나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태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장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친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들여달랬던 건 내가 알아요. 명절 때 친정에 선물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건 내가 알았어요. 남편 시댁도 챙길 생각은 없고 당신은 친정만 챙기느냐 앞으로 친정에 돈을 퍼주기로 한다면 이혼에 무슨 일인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열받아서 가방에 있던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그 봉투 속에 있는 서류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눈앞에 던지며 너와 나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야. 내가 그래도 참고 너와 잘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겠다. 이제 정말 헤어지자고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에 끌려갔다. 가방을 정리할 마음도 없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심하게 싫어서 그냥 모든 것을 밝히고 이혼하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보여준 것은 상속 관련 이야기였어요. 부금은 친정엄마가 다 가져가기로 했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친정엄마나 형제들이 제일 못 산다고 여겨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주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 억 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친정아버지에게 이 정도 자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찌어찌 해서 긁어보니 액수가 꽤 괜찮았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형편이 괜찮다고 거의 받지 못했고 혼자 있는 친정엄마는 지금 사는 집에 갖는 걸로 아무 분쟁 없이 끝났어요. 언니는 저에게 상속세를 내도 많이 남으니까 작은 카페라도 해보고 재택근무하면서 카페를 운영해도 되겠다고 했어요. 나은이는 어린이집에서 종일 일하고 있으니 소소하게 내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서방의 수입도 변변찮은데 애를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너도 안정적인 일을 해야지 한번 잘 생각해봐. 무조건 애에게만 쓰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라고 조언해줬어요. 저도 원래는 통장에 잘 모아뒀다가 애에게 쓸 돈이 있으면 조금씩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친정언니 말에도 일리가 있어서 창업도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봐야겠어요. 생각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더욱이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인간의 밑바닥을 바라보니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어요. 서류를 들고 말도 없이 나에게 돌아다 봤다가 나는 상속으로 5억 이상을 받았어요. 서류를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나와 아이를 위해 사용하고 너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 했죠. 나는 결혼한 후로 정말 속이 많이 상해지고 더 이상 상해질 여력이 없어요. 나도 너와 같이 사업을 시작해버렸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내게는 다른 사람 앞가림을 부탁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나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보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을 한번 때려주었다고 말해요. 시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너 정신이 맞아?
돈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만 사업을 잘해도 돈 문제에 영향받지 않잖아. 가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남편을 어떻게 물었대. 남편은 벙어리처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 아빠가 사업이 힘들어서 제가 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방해할 테니까 이혼 이런 얘긴 하지 말라고. 애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혼을 생각해? 애한테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주고 앞으로 학교 경비도 생각하고 돈 모아 두라고. 너는 다른 일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모아서 창업해도 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야. 시어머니는 항상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챙겨주셨어요. 벌이 나쁘게 쪼들리는 건 절대 아니었죠. 전 회사 다니실 때는 돈도 아껴 써가지고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저렇게 되는 거지만 너희 마음이 더 넓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애녀와 아빠가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히 지내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하면서 다독여 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예전이었으면 저한테 시집 줄일 생각해서라도 바로 이혼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일단 알겠다 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는 말 한마디 없이 많이 고민했고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누구랑 상의해도 어려운 일이죠. 친정에 이야기하면 다들 저보다 더 날뛰며 화낼 것 같아서 저 혼자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시집살이를 시켜도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신혼 때처럼 좋아질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흔들렸어요. 분명히 이혼을 굳게 다짐했는데 이혼까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긴 했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날 밤, 그러한 고민을 담은 저녁을 지내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각자 따로 있었는데 남편은 유난스럽게 전화하러 자주 나갔고 화면만 켜진 채로 종종 있다가요. 제가 애 보고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몰랐는데 애가 잤는데도 남편이 계속 조용히 움직이며 제 모습을 염탐하는 것 같아서 수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전화하며 제 모습을 응시하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여보세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더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전화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은 하지만 혹시 바람을 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서로 멀어져 있고 많이 싸우다 보니 바람을 피운다면 가차없이 이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드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날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지 궁금해서 아이도 이미 잠들어 있어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남편이 깊게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 급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챙겨봤는데 통화 기록을 보니 전부 시어머니만 나오더라고요. 간혹 친구 이름도 보였지만 대부분은 시어머니와의 통화만 기록돼 있었어요. 카카오톡 내역도 확인해보니 밤늦게까지 계속 시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모자란 의혹을 가족과 함께 잡아봤어요. 메신저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놓고 천천히 살펴보니 둘이서 제 유산이 어떻게 이리저리 말이 많거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속이 썩어서 맞고 겉으로만 친절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깜빡하면 수가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메신저로 그러게 유산받을 거 있다니까 잘해주지 왜 그래 지라고 했어? 이혼하면 그거 다 안 맞아가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다 진짜 이혼하면 어쩔 거야? 그 돈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너 5억 벌려고 생각해봐봐. 혼자서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부인 덕 좀 보고 살아야지. 너도 여태까지 받았잖아. 잘 구슬써 싹 빼면 너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어라며 별을 다 있더라고 해. 남편도 저 옆에 내가 친정에 돈 싹싹 끌고서 보내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참아. 그리고 당장 돈 못 막으면 회사 날아가구나. 일단 급한 대로 받아내야지.
민기적거리다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큰일을 치룬 후에 시부모를 찾아뵙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다면 당당하게 대답하면서 그런 남편을 달래면서 어떻게든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받아내야지. 이렇게 시끄러우면 이혼한다는 마음을 돌려도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처음에는 저래도 시간이 지나면서라도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해 그때 잘 꿰어서 돈을 다 받아내면 된다고 해요. 여자는 결국 남편에 따라간다. 내가 중간에서 잘하면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삼았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 모양이니 남편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저한테 더 나쁜 태도를 보이는 거였어요. 물론 남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저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거겠지만 모전자전이라고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며 이혼을 안 하게끔 구슬렸다. 뒤에서는 돈을 받아낼 작정을 예전부터 세우고 있던 거죠. 전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달라졌다고 생각만 했는데 언니가 해줬던 말이 떠올라요. 너희 시어머니는 좀 것과 속이 다른 분 같아서 내가 괜히 사람 모아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괜히 힘들어질까 봐요. 적당히 거리 두고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방방 뛰지 말라며 냉정하게 조언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전 그때는 새겨들었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던 것을 완전히 잊은 채 나는 친정의 아버지가 아파할 때 잘해준 일만 생각했고 속이 부글부글하긴 했지만 평소에는 남편을 도와주고 아이를 아침 챙겨주며 남편이 출근해도 바로 발을 싸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랑 외할머니를 보러 놀러 갈 건데 아빠 모르게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 돌아올래. 그렇게 말하며 친정으로 데려갔어요. 친정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정말 노발대발하셨어요. 친정 엄마는 어디 그런 패먹은 집안이 어딨담노. 어디서 그런 집안 유산이 있담노 보고 알았나 이렇게 말했어. 정신 좀 차리더라. 그런 집안에서 견디는 게 대단하구먼. 이젠 말을 할 때 알았으면 우리끼리 아무 말 않겠나. 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집을 나오길 잘했다. 다시는 그런 집안하고 얽히고 싶지 않아라며 방방 뛰며 화를 내셨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전화로야. 너 어디야? 이게 뭐야? 왜 짐이 다 빠져 있어? 이혼하려고 난 못해줘니까 그리 알러라며 버럭버럭했어요. 하지만 전 신경도 쓰지 않았죠. 다만 친정엄마가 남편 전화 소리를 듣고는 휴대폰을 빼둬서 뭐라고 하려 했어요. 전 친정엄마가 화내봤자 감정 소모만 하고 남편이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죠. 엄마가 화내봐도 저 인간을 알아듣지도 못해. 괜히 힘 빼지 말고 기다려. 나 이혼 소송 걸 거니까 변호사 다 알아봤고 저놈의 짓고서 제대로 총구멍을 내줘야지. 위 자료면 재산이며 받아낼 수 있는 것다. 받을 것이니까 지켜주세요. 상황을 잘 넘겨보려고 해서 친모님도 약간은 담담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가 이혼을 요청했다는데 너무 이혼을 하지 말라고 저를 다그쳐도 이혼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도리어 큰 소리를 질렀고 그때야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속으로 맞아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생각했어요. 아프면서 마음이 허해져서 잠깐 제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친정 식구들에게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말했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형제들은 대체로 잘 사는 편이라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두가 양면으로 도와줘서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절차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은근히 열심히 그간 시집살이를 한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남편이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법적으로 정말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어 남편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가 제게 잘못한 점이 많고 가정 파탄에도 책임이 있어서 셋 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두 빈털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정말 잘 안 되었는지 다양한 경로를 털어봤지만 돈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원래대로라면 제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남편한테 빚만 잔뜩이라 뭘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위자료도 겨우 뜯어낼 정도였죠. 제가 진짜 법적으로 대응하니 남편은 저보고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사업 좀 안 된다고 날 버리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돌려받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람을 못 믿겠다. 그렇게 살다간 벌받아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위자료 지급해야 될 입장이 되죠야. 내가 너 며느리라고 잘해준 거 잊었어.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냐? 근데 뭐 위자료 너 제정신이야. 미 씨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를 잘 챙겨준 기억밖에 없어. 나는 한 푼도 주지 말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죠. 괜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는 싸움에 휘말리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아예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 나는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재택근무를 꾸준히 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매장 관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틈틈이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우리 딸이랑 살림살이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점점 성장해 나가니까요. 기반도 잡혔고 친정엄마와 함께 살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한 결정은 잘한 것이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애도 키워야 했다는 생각에 괜히 우울해지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우리 아이도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했어요.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적으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시달리고 고민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연락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주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회사를 빌려줄 수 있을까?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회사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완전히 망할 수준이라고요.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도 나랑 같이 살았고 애도 있는데 매정하게 굴지 말고 도와주러.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내가 만만해 보였다고 해도 그러는 게 아니야?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 그거 뭐가 그렇게 뻔한데 나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지인한테 들었더니 너 전 남편 있잖아. 그 사람 완전 쫄딱 망했던 회사니 어쩌니 했대. 근데 그게 기반이 없었나 보더라고. 겨우겨우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집안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서 어른도 일하고 너 신우도 급한 대로 생산직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운터에 벌을 받았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쓰러워하고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혼을 안 한다면 나도 빚을 갚아야 했을 텐데 늦기 전에 발을 뺐기에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어요.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다시 만날 일도 없으니 정말 마음 편하고 딸만 보며 살려고 합니다. 여태 고생한 만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